네, 안녕하십니까. 인사드리겠습니다. 수능 국어 강사 정건묵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벌써 올 수능이 끝난 지도 약 2주 정도가 흐르고 있습니다. 참 매년 수능이 끝날 때마다 이러저러한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지금도 많은 말들이 나오고 있죠. 우선 전 과목이 상당히 어려워서 상당히 변별력이 많이 확보된 시험이었다는 말들이 많고 그중에서도 최상위권의 변별을 가져가는 과목이 국어가 될 거라는 예상이 우세합니다. 그러면서 국어가 또 예상과는 다르게 독서가 상당히 새 지문이 다 어렵게 나오면서 변별력을 확보했고 심지어 현재 오류 시비에 휘말린 문제들도 좀 있어요. 물론 평가원이 그걸 받아들일지는 미정이 불확실하지만 그만큼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보니 여기 계신 어머님들께서도 굉장히 고민거리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국어 과목에 대해서 막연한 공포심도 있고 고민거리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 그러하다 보니 저도 오늘 좀 고민이 많았습니다. 오늘 설명회를 준비함에 있어서 물론 오늘은 제 설명회이다 보니 뭐 저의 설명, 제 강의, 커리큘럼, 교재 등등에 대한 설명이 당연히 포함되어야 하겠지만 과연 그러한 설명만으로 어머님들이 갖고 계신 막연한 공포심과 그러한 궁금증들이 온전히 해소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있었어요. 저는 그것들까지 해소시켜 드리고 싶은데 말이죠. 그래서 제가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런 내용을 함께 설명드리면서 결부지어서 저의 수업 방식과 관련해서 제가 왜 그렇게 수업을 해야 하는지, 왜 그렇게 해야만 하는지, 왜 그렇게 해야 학생들의 성적이 오를 수 있는지를 지난 32년간의 평가원의 역사 그리고 평가원의 정체성을 함께 결부지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선 화두를 하나 던지고 시작하겠습니다. 어머님들 이 사진이 어떤 사진으로 보이시나요? 그렇죠. 이게 거의 모범 답안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학부모님들께서 뒷목 잡고 쓰러지는 거다. 이거 혈압 올라서 뒷목 잡고 쓰러지는 거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말이 완전 틀린 건 아니지만 사실 제가 의도한 답은 아닙니다. 제가 의도한 정답은 뭐냐면 바로 뒤통수를 맞은 사진입니다. 뒤통수를 맞은 사진. 그러면 제가 이 뒤통수를 맞은 사진을 왜 화두로 꺼냈느냐? 저는 바로 이 사진이 지난 32년간 흔들리지 않는 평가원의 역사와 정체성을 드러낸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즉 평가원은 32년 동안 늘 껍데기를 바꾸고 가면을 갈아 끼우면서 항상 허를 찌르는 방식으로 뒤통수를 쳐왔어요. 예를 들면 뭐 이런 대치동 바닥에서 저 같은 수능 강사들이 무언가 예상을 하고 예측을 해서 대비를 시키겠죠. 사실 저는 예측을 함부로 하는 성격은 아닙니다만 대치동에서 그런 경향이 있고 학부모님들도 마찬가지고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무언가 예상하고 예측을 하면서 시험 공부를 하죠. 그러면서 올해 수능은 무슨 문제가 나올 거야? 어떻게 나올 거야? 난이도가 어떨 것이며 어떠한 제재가 나올 거야? 라고 예측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좋게 말하면 효율적인 학습이지만 나쁘게 말하면 편법에 의존한 학습인 거죠. 근데 중요한 건 평가원이 그걸 모를까요? 이 학생들이 편법에 의존한 무언가를 예측하면서 학습한다는 걸 모를까요? 절대 모르지 않죠. 다 알고 평가원은 머리 꼭대기 위에 있는 집단이에요. 그러하다 보니 평가원은 항상 잘못된 공부를 하는 학생들을 걸러내기 위해서 건강한 방식으로 뒤통수를 쳐왔다는 거예요. 껍데기를 바꿔가면서 형식을 바꿔가면서 뭐 이러한 껍데기를 바꾸는 뒤통수를 치는 사례는 역사적으로 너무 많은데 멀리 가서 볼 것도 없습니다. 바로 2주 전에 끝난 이번 수능에서 예측이 맞았나요? 완벽하게 틀렸다는 거 혹시 알고 계신가요? 입시에 좀 관심이 많은 어머님이시라면 잘 아실 텐데 올해 9월 모의고사가 끝났을 때 올해 만약에 국어가 어렵게 나온다면 독서와 문학 중 어떤 영역으로 난이도를 높일 것이라고 예측했는지 혹시 아시나요? 독서와 문학 중 압도적으로 문학이었습니다. 압도적으로 문학. 그 이유는 뭐였냐면 우선 9월 모의고사가 난이도가 꽤 있었는데 그중에서도 문학으로 변별력을 가져갔어요. 근데 그 시험의 양상이 언제랑 매우 유사했냐면 한창 킬러 문항 없애겠다고 난리 났던 거 기억하시죠? 그 해 24학년도 수능이에요. 24학년도 수능이 매우 어려운 수능이었는데 그때 문학이 상당히 어려워서 변별력이 확보됐었던 시험이었고 그 해 수능 그리고 그 해 9월 모의고사와 올해 9월 모의고사의 양상이 매우 비슷했었어요.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저는 아닙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올해 수능은 무조건 문학으로 변별하겠다. 마지막까지 문학을 열심히 해라라고 말한 사람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저는 참고로 마지막까지 평가원은 뒤통수 칠 수 있으니까 독서도 조심해라고 계속 주지를 시키긴 했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평가원이 뒤통수 쳤고 작년에는 어땠나요?
작년에요. 의대생 2,000명 지원한다고 해서 의대 반수생들이 엄청 많았어요. 저한테 배웠던 학생 중에서 의대 갔던 애들도 작년에 수능 다시 보겠다고 온 애들이 꽤 많았었어요. 그런데 작년에 그러하다 보니 당연히 난이도가 엄청 높을 거라고 누구나 예상했습니다. 작년에 국어 상당히 평이했다는 것 정도는 알고 계실 거예요. 평가원은 껍데기를 바꾸면서 뒤통수를 치는 집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매우 중요한 질문이 하나 떠오릅니다. 평가원이 이렇게 뒤통수를 친다고 할 때 모든 학생이 수능을 못 보나요? 모든 학생이 수능국을 못 보나요? 절대 그렇지 않죠. 왜? 우선은 수능이라는 시험은 기본적으로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당연히 상대적으로 잘 보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리고 아마 어머님들께서도 주변에서 보거나 들으신 적이 있으실 텐데 도대체 저 학생은 뭘 먹고 살길래 저렇게 안정적인 국어 성적이 계속 유지가 되지? 소위 말하는 국어 괴수라고 불리우는 그런 도대체 왜 어떻게 공부했길래 저렇게 잘하지? 싶은 학생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뒤통수를 치면서 껍데기를 바꾼다고 한들 그런 학생은 왜 그렇게 잘 계속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탐구가 필요한 거죠. 이때 잠깐 서두로 다시 돌아와서 평가원은 껍데기와 가면을 바꾼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말에는 사실 함축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껍데기를 바꾼다는 말에는 어떤 말이 함축되어 있냐면 껍데기는 바꾼다는 말이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껍데기와 대비되는 말이 뭐죠? 알맹이겠죠. 그러니 껍데기는 바꾸지만 뭐는 바꾸지 않는다? 알맹이, 즉 본질, 비유컨대 수능 평가원이 갖고 있는 출제 원칙은 32년간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답이 나오죠. 그렇게 견고한 성적을 유지하는 학생들은 어떻게 공부한 걸까요? 당연히 평가원이 요구하는 그 본질에 입각한 학습을 하고 그렇게 공부한 학생인 거예요. 껍데기만 베끼는 학습을 한 게 아니라. 그러니 여기서 우리는 결국 궁극적으로 평가원이 수능 국어를 통해서 측정하고자 하는 능력이 무엇인지 그 측정을 하기 위해선 어떻게 문제를 출제하는지 수능 국어라는 시험의 본질을 탐구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릴 건데 수능 국어의 본질이 뭐냐? 참고로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건 저의 생각이 아닙니다. 평가원의 생각이에요. 뭐냐면 어머님들 평가원 사이트를 들어가시면 이러한 안내 책자들이 있어요. 이거 평가원 사이트예요. 들어가면 무료로 배포하는 PDF 파일 책자가 있는데 여기서 눈여겨보셔야 될 게 뭐냐면 대학 수학능력시험 학습 방법 안내서가 있어요. 이거 평가원이 실제로 만든 거고 또 대학 수학능력시험 이렇게 준비하세요라고 해서 학습 대비서를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물론 보시는 게 좋기는 합니다만 보셔도 이해를 잘 못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추상적으로 써놨어요. 하지만 제가 의미의 왜곡 없이 딱 간추려서만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쓰여 있어요. 독서에서는 어떠한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서 어떻게 출제하고 문학에서는 어떠한 능력 측정하기 어떻게 출제한다. 그러면 물론 화작과 언매도 무시하면 안 되겠지만 국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독서와 문학이라는 걸 부정하는 사람은 없으니 이게 핵심이니까 이걸 간추리면 뭐냐면 낯선 텍스트가 주어져요. 문학 작품이든 아니면 비문학 제시문이든 낯선 텍스트가 주어졌을 때 그 텍스트를 의미의 왜곡 없이 그리고 정보의 누락 없이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읽고 이해하는 그 능력을 측정한다는 거예요. 물론 독서의 글과 문학의 글은 성격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독해하는 방식도 좀 다르기는 해요. 근데 궁극적으로 문학이라는 것도 감상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감상이라는 게 평가원이 요구하는 감상이라는 게 혼자 뇌피셜의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서 아무렇게나 생각하는 감상일까요? 절대 그럴 리가 없겠죠. 감상의 시작도 결국은 정확한 독해인 거예요. 소설 같은 경우에 인물관계가 어떻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 거지? 시 같은 경우에도 이 화자가 어떤 정서를 갖고 있고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 거지를 우선 쓰여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독해한 상태에서 이 정도의 감상도 가능하겠구나를 판단하는 것이지 감상이 그냥 무지성 감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종합하면 수능 국어의 본질은 결국은 정확한 독해력인 겁니다. 뇌피셜 없이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읽고 이해하는 그 능력인 건데 여기서 제가 독해력에 대해서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많은 착각들을 하시는 게 독해력이라는 게 마치 타고난 능력이고 하늘에서 뚝 떨어진 신비하고 신이한 능력이라고 착각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독해력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은 지능을 갖고 있더라도 독해력이 상당히 다른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독해력은 오로지 그리고 오롯이 올바른 독해 태도로부터 비롯되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독해 태도가 갖춰져 있다면 자연스럽게 딸려 나오는 능력이 독해력인 거예요. 그래서 지능이 비슷하더라도 독해력의 차이, 이 올바른 태도를 갖추고 있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실제로 글을 읽었을 때 이해하는 정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올바른 독해 태도를 결국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이고 이게 수능 국어의 본질에 입각한 학습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건 이 올바른 태도를 이해하는 것만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왜냐하면 학생들이 실제로 시험 현장에서 문제를 푸는 양상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수능 현장에서 고수든 하수든 상위권이든 하위권이든 국어 과목 같은 경우에는 지문을 읽고 문제를 풀 때 꼭 한 가지 방식으로만 읽고 풀게 돼 있습니다. 딱 한 가지 방식이에요. 수능 때 본인이 평소에 공부한 거를 아주 멋들어지게 의식의 표면 위로 끌어올려서 공식 적용하듯이 딱딱딱 싹싹싹 맞추면서 읽고 푸는 학생이 있을까요? 그런 판타지스러운 건 없습니다. 수능엔 없어요. 수능에서는 모든 학생은 이렇게 풉니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요. 수능 날엔 결국 그냥 읽고 그냥 풀게 돼 있습니다. 그날은 어쩔 수가 없어요. 왜? 본능밖에 안 남아 있으니까. 그런데 상위권의 그냥과 하위권의 그냥이 다른 거예요. 즉, 이 그냥이 단순한 그냥인 게 아니라 그냥 그냥이 아닌 겁니다. 고수의 그냥은 상권이 학생들한테 요구하고 있는 올바른 독해 태도를 무의식과 본능에 내재한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그 그냥인 것이고, 하수의 그냥은 말 그대로 활자를 동공에 찍어 바르고 넘기는 거예요. 그리고 머릿속에 남는 정보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까지 나아가야 한다고 말씀을 드려요. 뭐냐면 올바른 무의식의 정립입니다. 올바른 무의식이란 말은 어려운 말이 아니라 올바른 독해 태도가 그냥 본인한테 딱 맞는 옷처럼 내재되어 있는 상태를 말이에요. 그러한 올바른 독해 태도가 내재되어 있는 무의식을 확실하게 정립을 해야 현장에서 그 이해한 바를 의식적인 작용을 거치지 않고 그대로 행동적으로 나오게 하는, 그래서 되는 대로 읽고 되는 대로 풀어도 항상 올바른 독해를 하고 올바른 풀이가 되게끔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올바른 독해 태도에 대한 함양, 무의식적 정립을 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수업을 하느냐, 어머니들 지금 나눠드린 자료를 보시면 첫 번째 장에 표가 있습니다. 그 다음 장부터는 제가 커리큘럼과 교재, 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써놓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꼭 참고를 해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고, 우선 첫 번째 장 표를 보시면 제 1년 동안의 커리큘럼이 나와 있는데 시즌 1부터 시즌 4까지 진행이 됩니다. 근데 이 시즌 1이 가장 중요하면서 시작점이 되는 커리큘럼이고 바로 기출 분석 강좌입니다. 근데 말이 기출 분석 강좌이지 다른 강사분들의 기출 분석과는 확연히 다를 겁니다. 이 강의에서 올바른 독해 태도가 무엇인지 이해시키고 체화시킬 것인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제가 어떻게 수업을 하느냐, 크게 두 가지 방식의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잘못된 국어 학습법, 즉 잘못된 독해 태도를, 학생들의 머릿속에 내재되어 있을 수 있는 잘못된 독해 태도를 우선 제거시킵니다. 마치 이거는 해독작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디톡스 효과인 거예요.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도 깨끗하고 깔끔한 도화지가 있어야 그림을 제대로 그릴 수 있듯이 머릿속에 잘못된 무의식이 내재되어 있으면 그건 애초에 제대로 된 독해를 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잘못된 태도를 제가 제거시킬 건데, 이걸 어떻게 제거시킬 거냐, 우선 이 교재에 양질의 고난도 기출들, 물론 고난도만 있는 건 아니지만 양질의 기출들을 제가 선별을 해서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이 기출들을 제가 초반에는 진도를 굉장히 천천히 나갑니다. 어떻게 하냐면 학생들과 모든 문장을 한 줄 한 줄 굉장히 천천히 차분히 물고 뜯고 씹고 맛보면서 분석 해체 종합을 하면서 같이 읽어 나갑니다. 그러면서 학생들이 잘못 읽을 수 있는 부분, 정보를 누락시킬 수 있는 부분, 읽었지만 오독을 할 수 있는 부분, 잘못 이해할 수 있는 부분, 이 모든 부분을 제가 다 캐치를 해서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걸 캐치해서 설명해서 이렇게 읽으면 안 돼 에서 끝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면 주입식 교육인 거고, 왜 그렇게 읽으면 안 되는 건지를 무의식적 사고작용의 과정을 매우 촘촘히 분절해서 제가 전부 다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제가 학생을 자연스럽게 설득을 하게 되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학생은 이해를 하고 납득을 하겠죠. 이 과정 속에서 생기는 부수적인 효과가 뭐냐면 학생들의 머릿속에는 건강한 공포심이 생기는 겁니다. 건강한 공포심이 생기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최소한 이런 문장을 읽을 때, 이런 글을 읽을 때, 이런 부분을 읽을 때 이렇게 읽으면 큰일 난다는 걸 본인이 이해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읽으면 안 되겠다는 알람 경보가 머릿속에서 울리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잘못된 길로 가지는 않게 되겠죠. 이것만으로도 절반의 성공인 거예요. 이렇게 디톡스 작용을 거친 상황에서 뭐도 함께 진행하냐? 결국 올바른 독해 태도가 뭔지를 알아야겠죠. 이거를 정립시키고 이해시켜야 하는데, 제가 이걸 하기 위해서 무슨 짓까지 했냐면, 이건 이제 바야흐로 저의 대학생 때, 약 한 10여 년 전쯤부터 하라는 대학 공부는 안 하고 제가 이제 과외 강사였어요. 학원 알바도 했었지만, 그래서 학생들 과외하면서 엄청나게 연구를 많이 했는데 94학년도부터 있었던 모든 평가원 기출들을 제가 다 싹 모았어요.
그래서 밤새 그걸 분석했어요. 저는 국어를 잘했지만 제가 왜 잘하는지 잘 몰랐거든요. 근데 한 문장 한 문장을 이것도 정확하게 분석, 해체, 종합을 하면서 다른 문장 간의 관계, 이 문단 속에서 이 문장이 차지하고 있는 의미, 전체 글에서 이런 문장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 등등을 분석을 하다 보니까 알게 된 게 있었던 거예요. 국어를 정말 잘하는 학생과 국어를 정말 못하는 학생의 차이를 알게 됐고, 저도 왜 그렇게 국어를 제가 학창시절에 잘했는지를 알게 된 건데, 보니까 글을 읽는 과정 속에서 고수의 머릿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일어나는 일종의 행동 양식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읽을 때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올바른 독해 태도인 건데, 그거를 정리해 보니까 대략 이 정도가 되더라고요. 한 20개 정도가 되는데, 이거 사진 뭐 찍으셔도 되는데 찍으실 필요도 없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 찍으면 아까 다 찍으세요. 왜냐면 이거 찍는 거는 추입식 교육이에요. 아예 찍으셔도 되는데, 왜냐면 이거 지금 20개 다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면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이거는 글을 잘 읽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도구가 아니에요. 이거는 올바른 독해 태도가 내재되어 있다면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게 그냥 나오는 반응들일 뿐인 거예요. 결과일 뿐인 거예요. 그러면 학생들은 뭘 공부해야 되냐? 이거를 외운 다음에 공식을 적용해야지가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이해를 해보니 당연히 이런 식으로 읽는 게 맞는 거구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슬비에 옷 젖듯이 본인의 본능과 무의식의 태도가 정립됨으로써 수능날 아무리 긴장되고 무아지경 속에서 글을 읽고 문제를 풀어도 당연히 이렇게 생각이 들 수밖에 없지, 이렇게 풀릴 수밖에 없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국어 같은 과목은 100점이라는 걸 보장할 수 있는 과목은 아닙니다. 수학은 가능해요. 국어는 그런 학생을 본 적이 없어요. 다만 100분이 98, 99 이상을 보장할 수 있는 실력을 만들 수는 있습니다. 이러한 본능적인 무의식이 올바른 방식으로 정립돼 있을 때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간단한 그냥 사례 하나만 좀 보여드리면, 이게 한 몇 년 전에 이제 조금 연식이 된 기출인데, 9월 모의고사 기출 중에서 오답률이 킬러까지는 아닌데 한 중킬러급 됐던 문제였어요. 근데 지문에서 두 문장을 제가 가지고 온 건데, 이 두 문장을 읽어보시면 어떤 특정 한 구간에서 올바른 독해 태도를 갖고 있는 국어 고수는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잠깐 의식적 브레이크를 밟습니다. 잠깐 멈춰요. 멈추고 잠깐만, 윗부분 살짝 갔다가 이러고 자기도 모르게 넘어가는 거예요. 어떤 구간에서 잠깐 멈추게 될까요? 제가 힌트도 드리긴 했습니다. 이처럼이죠. 공부, 자녀분들 내년에 대학 잘 가실 것 같고. 근데 왜 이처럼에서 밟힐 수밖에 없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이란 말은 의미가 있나요, 없나요? 의미가 있죠. 이와 같이라는 말이잖아요. 저 지식 표현은 의미가 있죠. 이 책상과 저 책상은 의미가 다르잖아요. 그러면 이와 같이, 이처럼이란 말은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에서 이가 뭐를 가리키고 있는지를 이해해야만 본인이 글을 선명하게 이해하면서 읽게 된다는 걸 무의식적으로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러니까 앞문장, 이와 같이 뒷문장이죠. 그러면 여기 함축된 내용은 앞문장과 뒷문장은 모르긴 몰라도 의미적으로 같거나 유사하다는 뜻이겠죠. 그러면 무의식적으로 무슨 생각을 하냐? 이가 앞문장의 내용일 텐데, 그럼 앞문장, 뒷문장이 어떻게 관련되는 거지? 라고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도출되는 정보가 있는 거예요. 1인 주식 회사에서는 1인 주주가 회사의 대표이사가 되는 사례, 1인 주주가 이미 표현이 또 중복되고 있죠. 1인 주주가 회사를 대표하는 기관이 되면 어쩌고요. 그러면 여기서 어떤 정보가 도출이 되죠? 회사의 대표이사라는 건 결국 뭐라는 거죠? 그렇죠. 회사를 대표하는 기관이라는 건 이 두 문장, 이처럼이라는 표지를 놓치지 않았을 때 당연하게 딸려 나오는 정보인 건데, 이게 문제아가 된 것뿐인 거예요. 1번이 답인데, 대표이사는 주식회사를 대표하는 기관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가 높아심을 말씀드리면 문제아가 됐기 때문에 글을 이렇게 읽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저 지표 놓치지 않아야 하는 건 이해를 하셨을 거고, 그러니 읽다 보면 애초에 문제아가 됐던 부분이 이미 건드려졌었던 거예요. 외우지는 못했더라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또 이 두 문장만 읽고 풀면 쉬워 보이겠죠. 근데 전체 긴 제시문에서 이 두 문장 딱 나와 있을 때, 들어있을 때 이 선지가 나오잖아요. 학생들이 이건 뭔 헛소리야 하고 넘기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이건 어떻게 읽었을 때? 하수의 그냥 방식으로 읽었을 때, 그냥 넘겼을 때. 근데 고수 같은 경우는 이미 여기서 머릿속에 살짝 흔적이 남아있는 거. 대표이사가 아까 뭐였는데? 이 정도 흔적은 남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문의 외관 근거 제시 깔끔하게 답은 나오는 것이죠.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 말씀 다시 한번. 결국 현상과 결과에 대한 체화를 중시할 게 아니라 왜 그러한 무의식적 사고 흐름이 생길 수밖에 없는가를 논리적으로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를 말씀드리면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두 가지 말씀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사라는 직업은 이런 자리에서 말만 뻔지르르하게 해서 선택받는 직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누구보다 잘하지만 그걸로 증명받는 직업이라기보단 결국 그 강사의 강의를 받은 학생의 성적 향상을 통해서 증명받는 직업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증빙을 몇 개 갖고 왔습니다. 학생들의 성적 향상 사례를. 전부 다 갖고 올 수는 없었고 시간의 제약 속에서 조금 유의미한 거 몇 개만 가져다 온 건데, 이게 올해 제 수업을 들었던 재수생, 이제 처음에는 강남 땡땡에서 재수를 하다가 이제 한 8월쯤에 시대 땡땡으로 옮긴 학생이었는데 부산에서 올라온 학생이에요. 이게 현역대 성적표고 올 수능 결과적으로 잘 봤는데 수능 성적표가 아직 안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신뢰성이 있는 9월 모의고사 성적표를 가져온 겁니다. 받아서. 현역대, 이 학생은 못한 학생이 아니에요. 현역대도 수학은 100분의 98이었어요. 근데 국어는 수능만 그런 게 아니라 계속 3, 4등급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제 수업을 들었던 학생은 아닙니다. 여기 청운의 꿈을 품고 처음에 강남 땡땡으로 온 거예요. 열심히 했어요. 3월까지 계속 3등급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학생의 어머니께서 제 수업을 어디서 이제 소문을 좀 들으신 거예요. 좀 잘 가르친다 소문을 들으시고 소개를 받고 와서 4월부터 제 수업을 듣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성적이 수직 상승하기 시작했어요. 6월 모의고사도 잘 봤는데 이 친구는 제 기억에 7월, 8월부터는 1등급이 안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그 시기 즈음에 이제 시대 땡땡으로 이제 옮겼는데 시대에서 본 모든 서버는 다 1등급이었어요. 그리고 뭐 9월 모의고사 당연히 1등급 받았고 수능도 잘 봤습니다. 참고로 이때 이 친구 9월 모의고사 성적으로는 경희대 의대, 중앙대 의대, 한양대 의대 합격권으로 나왔었고 이번 수능도 우선 잘 봤다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기대하고 있는 학생이고, 뭐 그 다음 학생은 이 친구도 재수생입니다. 이 친구도 이제 수능 때 딱 3등급 컷이 나왔어요. 한 문제 더 틀렸으면 4등급이었던 학생인데 또 다른 건 잘해요. 수학은 또 100분이 99. 이 친구는 현역 때 지방 모 수의대 붙고 바로 재수를 한 학생. 시대 땡땡에서 바로 재수를 한 학생이고, 이 친구는 개강 때부터 제 수업을 들었던 학생이에요. 근데 이 친구는 제 수업을 메인으로 삼고 시대에서는 다른 수업 드랍할 건 드랍하고 몇 개만 이제 걸러서 들었던 학생인데, 이 친구는 3월부터 1등급 안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1년 동안. 그냥 단순하게 말하면. 그래서 9월 때도 뭐 당연히 1등급 나왔고 올 수능 성적은 아직 모릅니다. 왜냐면 이 친구가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해서 폰이 없어요. 그래서 저한테 성적표가 나오고 의대, 이 친구는 서울대 의대가 목표, 여기 투 과목이잖아요. 서울대 의대가 목표인데 자기 의대 합격하면 이제 저한테 연락을 주겠다고 한 상태라 아직은 연락을 못 받았지만 아마 잘 봤을 거예요. 왜냐면 한 번도 1등급이 안 나온 적이 올해 없었어요. 그래서 이만큼 오른 학생도 있었고, 서땡땡이라는 학생이니까 뒤에 후기 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현역 너무 소외받는 것 같으니까 현역 한 명만 설명드리면, 이 친구는 이제 평가원 성적표 잃어버렸다고 해서 휘문고 학생인데, 휘문고 전교권 학생이에요. 차땡땡이라는 학생인데, 이 친구는 고2 때 마지막으로 봤던 학력평가가 2등급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근데 잘 아시겠지만 고2 2등급은 똑같은 실력으로 수능 보면 4등급 이하라는 겁니다. 그 정도의 실력이었는데 이 친구는 정말 열심히 했어요. 제가 이 뒤에 이제 그 후기랑 그 제 채널 질의응답 채널이 있는데 이 친구는 막 새벽 3, 4시에 질문이 계속 와요. 엄청 열심히 한 친구인데 3월 모의고사부터 100분이 99 나오면서 뭐 5월 모의고사는 전교 1등 했고 100점, 원점수 100점이고 1년 동안 100분이 99 밑으로 내려간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한테는 가장 먼저 연락이 왔던 학생인데 저한테는 그냥 잘 봤다고만 했어요. 근데 학원 카운터를 통해서 들으니까 한 문제 틀렸다고 하더라고요. 이번 수능에서 한 문제는 뭐 100분이 100은 그냥 나오는 거고, 그래서 상당히 잘 본 이런 학생들도 있고, 사실 이것 말고도 성적 향상의 사례는 굉장히 많습니다만 유의미한 거 몇 개만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역과 N수생의 비율은 제 수업에서 한 6.5 대 3.5 정도 됩니다. 현역이 당연히 더 많기는 해요. 하지만 N수생들도 유의미하게 많다. 걱정하실 필요 없다. 마지막으로 제가 딱 한 말씀만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공부는 본인이 하는 거지만 그 공부를 함에 있어서 관련된 사람들의 신뢰관계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은 신뢰가 제대로 되어 있을 때 결과가 좋기 마련이잖아요. 입시에서 가장 중요한 주체는 당연히 학생이겠죠. 두 번째 누굴까요? 저라고 해주시면 감사한데 제가 아닙니다. 어머님들이세요. 어머님이 건강한 비판도 하시고 잔소리도 하시지만 결국은 어머님들이 두 번째로 중요하고 세 번째로 중요한 게 저 같은 강사인 건데, 이 세 주체가 삼각편대를 이루어서 신뢰관계를 좀 구축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당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머님들께서 학생분들, 자녀분들을 조금 믿어주세요. 가끔 잔소리를 하시더라도
잠재성을 좀 믿고 신뢰해 주시고 또 저 또한 학생의 잠재력을 믿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님들께서 이 앞에 있는 저도 믿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학생들이 저를 믿어주면 좋겠지만 제가 함부로 믿으라고 할 수는 없어서 학생들이 저를 믿게 만드는 건 저의 역량이자 저의 능력이고 저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 실력과 강의로 학생들을 믿게 만들 테니 이렇게 삼각형대의 신뢰 관계를 구축함으로써 내년 이 시기에는 반드시 따뜻한 겨울을 맞이하면서 자녀분들의 장밋빛 대학생활을 기대하시는 그러한 내년이 오기를 바라면서 저는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